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도 나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4.12 보궐선거도 호남에서 근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두 군데를 이겼죠? 세 군데를 이겼죠? 기초 광역. 네. 제가 호남에서 완주 여수를 완주 여수 해남을 저쪽이 이기고. 그렇죠. 저희가. 네, 순천을 우리가 이겼죠. 순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국민의당이 이제 세석을 가져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고민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호남 출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개혁적인 또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좀 경쟁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도니까 이제 보수표를 지금 흡수하는 전략을 짰는데 이게 우클릭할수록 특히 호남 우리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깨어 있고 좀 진보적인 성이 강하잖아요. 우클릭하게 되면 호남을 잃을 거고 또 진보적인 노선을 계속 유지하자면 보수표를 또 못 받을 거고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고민이 끝나고 결정을 한 단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그분이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과 보수를 양쪽을 다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 네네. 왜냐하면 성향이 다른 양쪽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희망하는 것은 호남에서 이제 좀 노년층 또 소위 뭐 반문 정서가 있는 계층 이런 쪽은 한동안은 붙잡아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출신 의원들 그래도 믿는 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죠. 너희는 그래도 명색이 금배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앙에서 핵심적인 결정과 전략 이런 것은 이 자기의 측근 그룹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려는 방향은 주로 이제 수도권의 보수층 공략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물론 보수층 공략하다 호남표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죠. 뭐 정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보수표를 흡수하는데 뭐 정말 호남이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그럼 호남도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나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 생각은 뭐냐? 당신의 노선이 뭐냐? 뭐 이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어정쩡하게 가면서 국민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국민 뜻을 따르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푸대접, 호남 홀대 이런 걸 자꾸 거기서 써먹는데 진짜 호남 푸대접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거죠. 예전에 이제 갑자기 말씀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87년도 대선이 생각이 나네요. 87년도죠? 호남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이제 90%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때 대통령 당선했는데 사실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호남 카드 버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지지표를 확보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산은 영남 보수표보다는 수도권 보수표가 아무래도 자기들에게 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수도권이든 또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또 개혁적인 또 진보적인 국민들은 아마 이번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이런 배경을 좀 볼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이 네 후보 중에 정말 군사 독재 누가 저항했느냐 그 시대에
누가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그때 누가 시대 정신을 실천했느냐.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그런 거를 분명히 검토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로 결정할 거라 보는데, 내 후보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문재인 후보는 초옥된 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계속 정치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신 부분이 많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네네. 다른 후보들은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때 검사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의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금수저고 이 홍준표 후보는 흑수저긴 한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출세만 하고 보자는 출세 지향주의자죠. 네네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지금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 또 호남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의 그 개혁적인 호남 성향의 유권자로부터는 사실 압도적인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압도적인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뭐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호남에 좀 더 이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단순히 지역 개발의 공약 정도가 아닌 그 지방 분권 또 새로운 시대,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수직적인 그런 민주정치가 아닌 수평적인 유권자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호남의 유권자들을 좀 존중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남의 유권자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위 전략적 투표가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호남 유권자들에게. 아마 동지라는 의식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당연하죠. 근데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이제 동지라는 생각은 없었을 테죠. 네네네. 글쎄요,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호남에서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겠죠. 아예. 그 분열주의자들, 유권자들을 흑색 선전으로 현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호남에서 활개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아마 저는 뭐 그분이 문재인 대표를 호남에 만약에 추천하신다면 이 믿을 수 있는 후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후보, 또 일관성 있는 후보, 준비된 후보, 이런 점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고 이 대통령이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마추어 대통령, 인턴 대통령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 경험을 충분히 쌓고 안정감 있는 후보가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 중에서 그런 자질을 갖춘 후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하여튼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동지 문재인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제 동지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말씀하시기가 좀 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의원은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동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동지 문재인을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에 우리 당에 소속돼 있던 이제 전직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뉴스 보셨어요? 예, 잠깐 봤습니다. 근데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뭐 이제 그분들의 자유인데 이상한 거는 이제 작년 총선 직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식에 네. 작년에 이미 탈당해서 국민의당 입당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탈당 선언하고 국민의당 입당을 말로만 하고 입당을 안 해서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됐는지 네. 아니면 뭐 국민의당 전직 시의원들이 뭐 대거 탈당했던 것을 홍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다시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좀 정말 구태의연한 행태 아닌가요? 그렇죠. 이 대세가 기울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라면 현직들이 탈당을 해서 가야지 왜 전직들이 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이 후보였을 때도 이회창 후보로 대세가 기운다는 증거로 이 우리 쪽 민주당에서 몇 명이 탈당해서 그리로 간 것을 이제 언론들이 이회창 대세론을 강조하는 데 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꾼들 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대세에는 아무 지장을 못 끼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전직 시의원들 아까 뭐 드린 말씀처럼 입당은 뭐 자유지만 탈당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지난해 탈당했던 분들이 15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입당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뭐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내각제는 하기 어렵다 아직은 하는 그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각제란 거는 유럽처럼 정당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내각 정치인데 이런 식의 정치 풍토에서 내각제를 했다가 의원 하나하나의 몸값이 매겨지고 서로 빼가려고 하고 수시로 정당 바꾸고 이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 수준이 유럽 같은 내각제를 하기에는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내각제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내각제가 이제 뭐 사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고요. 일단은 내각제가 되려면 이제 건전한 다당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그 보수 정당 뭐 전 새누리당이잖아요. 이런 당은 정말 바위같이 그 기득권으로 뭉쳐져 있어서 깨져지지도 않고 뭐 진보 정당은 자꾸 분열되면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고 우리는 그 예로 일본을 보잖아요. 일본이 뭐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지만 전 정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장기 집권을 가능케 만들어준 그게 내각제. 원동력이죠. 민주당 정부가 한 차례 있었죠. 일본이요. 뭐 정권 교체가 됐던 기간이 지난 60년 동안에 한 번 다른 야당이 잡았던 기간이 2번인데 두 번이었네. 합쳐서 뭐 한 3, 4년 그러니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거의 60, 70년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거 보니까 저는 내각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본격적인 통합 선대위 활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선대위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집중 공략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 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영호남 이제 지역주의 정치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영호남이 하나로 뭉치고 또 둘로 3당 합당 이후에 둘로 갈라졌던 이 과거 민주화 세력이 하나로 합친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정말 국민 통합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세대 간에도 갈등이 좀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통합에 대한 앞으로의 또 뭐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문제도 좀 부각시키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는 이제 국민주권 선대위잖아요. 저는 이제 외교통일 정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지금 안보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저도 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두 분에 대해서 뭐 간명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춘 후보야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후보는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정체성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를 180도 바꾸는데 이게 근거도 불분명하고 또 엊그제 그 유치원 파동에서도 보듯이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 중도란 말이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다 상대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서 나는 네 편이니까 나랑 손잡자 이런 식의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 그건 중도가 아니거든요.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슨 방법이든 다 쓰겠다는 후보와 이 정도를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그 점을 비교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능력에 대해서 뭐 일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남을 속일 뿐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또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가 갖지 못한 능력, 남의 어려움, 고통,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한마디로 소위 개돼지 취급했던 박근혜 정권, 이 국민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던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와는 정반대의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후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뭐 삼김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고 막 혼자 휘두르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겸손하고 이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은 이제 상식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저희 당 대표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서대문 을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선거를 3번 떨어졌던 원외위원장인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홍대 3동이라는 데를 차를 검은 세단을 타고 내리셔서 문을 제가 열어드리고 환영합니다. 서대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위에 산동네 이제 경로당을 갔어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이제 많은 이제 좌담회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고바위예요. 그래서 막 서로 땀 막 흘리면서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내려서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더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2시간 동안의 일정을 제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인데 저한테 대화의 모든 것은 예 두 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소통을 잘 못하시는 분이구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3번을 떨어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원외위원장한테는 처음 만날 때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뭐 이 정도는 주로 이제 예의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같이 수행을 하고 이제 보내드릴 때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고생하셨어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딱 2마디 하고 떠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소통을 모르시는 분이다 했는데 우리 지역의 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도 똑같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안철수 후보가 정치 선언을 서대문구 구청에서 했거든요. 네, 처음 선언을 할 때. 그래서 구청장도 그 다음에 만났더니 거의 대화가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상주에 지난 보궐선거 때 상주에 제가 지원 유세 갔다가 거기서 우원식 의원을 만났어요. 예. 근데 우원식 의원 말씀이 또 충격적이에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합당하면서 기초의원 공천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우원식 의원, 그 당시 재선 의원, 우원식 의원이 이제 안철수 당대표 면담을 한 거예요. 1시간. 근데 우원식 의원이 58분 얘기했다는 거예요. 2분 동안 안철수 대표가 그냥 대답하고. 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 소통하지 못하고 정말 서민의 삶을 모르는 지도자는 정말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TV에 수천 번 나왔지만 저는 땀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능력이 있는 분이죠. 네,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은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소통할 줄 모르고 땀 흘릴 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고 이런 지도자의 리더십으로는 이번 19대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살아온 분들의 이런 고충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인류대 나오고 탄탄대로만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본인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께서 그 당시에 3번 떨어진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힘들게 이 정치 생활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제가 상상은 안철수 당시 대표의 입장에선 봤을 때 이 사람은 저 무능해서 떨어졌을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3번씩 떨어진 사람 정치 건달이지 이런 식의 그런 편견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 3번 떨어진 거라도 인식했으면 고마운데 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이 와서 한번 이렇게 쭉 도는데 옆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저한테 대화를 못해서 섭섭함이 아니라 이 소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 혼자만 느꼈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물어본 구청장과 또 우리 우원식 의원도 같은 답변을 해주시길래 정말 걱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대로 대화해봤다는 사람을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안철수 후보랑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랑은 만나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세요? 지나치면서 악수 한 번 한 정도. 근데 그때도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분들 정치 입문하기 전에부터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동창이라든가 회사 직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수소문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저는 트위터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이 쪽지로 제보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또 이런 제보도 들어왔었어요,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소통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친구가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요. 그 친구들이 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권을 잡는 날에는 이 새로운 최순실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느낌이 드는 친구죠. 비선. 그럴 수도 있다는. 하여튼 모든 것은 유권자분들의 이제 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 당선을 바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네. 당연히 당선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네. 뭐 여론조사를 봐도, 네.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이 많았지만, 네. 이 적극 투표층에서 네. 확실하게 앞서고 있고, 네. 또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하는 네. 당선 가능성을 보는 그런 설문에서도 확실히 앞서고 있거든요. 네. 항상 그 두 가지에서 앞선 후보가 당선되어 왔고 지금까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고 있지만 네. 긴장해야죠. 5%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네. 우리가 10%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10%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15%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래야 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던 시민들이 네. 같이 승리하는 것이고 네. 이 과거 정권에서 쌓아놓은 그런 부조리, 삐뚤어진 시스템을 개혁하고 네. 이 정의로운 사회,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집권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네.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고 다시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좀 정말 구태의연한 행태 아닌가요? 그렇죠. 이 네. 대세가 기울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라면 네. 현직들이 탈당을 해서 가야지 네. 왜 전직들이 가느냐 이거죠. 네네. 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이 후보였을 때도 네. 이회창 후보로 대세가 기운다는 증거로 네. 이 우리 쪽 민주당에서 몇 명이 탈당해서 그리로 간 것을 이제 언론들이 네. 이회창 대세론을 강조하는 데 썼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치꾼들 네. 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대세에는 아무 지장을 못 끼친다는 거죠. 네네. 네. 저는 이제 우리 전직 시의원들 아까 뭐 드린 말씀처럼 입당은 뭐 자유지만 탈당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예. 지난해 탈당했던 분들이 15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입당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뭐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내각제는 하기 어렵다 아직은 하는 그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각제란 거는 유럽처럼 정당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내각 정치인데 이런 식의 정치 풍토에서 내각제를 했다가 의원 하나하나의 몸값이 매겨지고 서로 빼가려고 하고 수시로 정당 바꾸고 이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 수준이 유럽 같은 내각제를 하기에는 멀었다 저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내각제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내각제가 이제 뭐 사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고요. 일단은 내각제가 되려면 이제 건전한 다당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그 보수 정당 뭐 전 새누리당이잖아요. 이런 당은 정말 바위같이 그 기득권으로 뭉쳐져 있. 글쎄요.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호남에서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겠죠. 아예. 그 분열주의자들 유권자들을 흑색 선전으로 현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호남에서 활개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아마 저는 뭐 그분이 문재인 대표를 호남에 만약에 추천하신다면 이 믿을 수 있는 후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후보, 또 일관성 있는 후보, 준비된 후보
네. 이런 점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고 네. 이 대통령이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마추어 대통령, 인턴 대통령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 경험을 충분히 쌓고 안정감 있는 후보가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 중에서 그런 자질을 갖춘 후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하여튼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동지 문재인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제 동지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말씀하시기가 좀 뭐 좀 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의원은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동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동지 문재인을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에 우리 당에 소속돼 있던 이제 전직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뉴스 보셨어요? 예, 잠깐 봤습니다. 근데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뭐 이제 그분들의 자유인데 이상한 거는 이제 작년 총선 직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식에 작년에 이미 탈당해서 국민의당 입당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탈당 선언하고 국민의당 입당을 말로만 하고 입당을 안 해서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뭐 국민의당 전직 시의원들이 뭐 대거 탈당했던 것을 홍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도로 결정할 거라 보는데 내 후보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문재인 후보는 초옥된 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계속 정치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신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은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때 검사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의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금수저고 이 홍준표 후보는 흑수저긴 한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출세만 하고 보자는 출세 지향주의자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지금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 또 호남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의 그 개혁적인 호남 성향의 유권자로부터는 다시 압도적인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압도적인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뭐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호남에 좀 더 이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단순히 지역 개발의 공약 정도가 아닌 그 지방 분권 또 새로운 시대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수직적인 그런 민주정치가 아닌 수평적인 유권자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호남의 유권자들을 좀 존중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남의 유권자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위 전략적 투표가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호남 유권자들에게. 아마 동지라는 의식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이제 동지라는 생각은 없었을 테죠. 이 자기의 측근 그룹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려는 방향은 주로 이제 수도권의 보수층 공략.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물론 보수층 공략하다 호남표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죠.
뭐 정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보수표를 흡수하는데 뭐 정말 호남이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그럼 호남도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나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 생각은 뭐냐? 당신의 노선이 뭐냐? 뭐 이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어정쩡하게 가면서 아유 국민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국민 뜻을 따르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푸대접, 호남 홀대 이런 걸 자꾸 거기서 써먹는데 진짜 호남 푸대접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거죠. 예전에 이제 갑자기 말씀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87년도 대선이 생각나네요. 87년도죠? 호남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이제 90%의 지지를 받았지만 했었죠. 결국은 그때 대통령 당선했는데 사실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호남 카드 버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지지표를 확보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산은 영남 보수표보다는 수도권 보수표가 아무래도 자기들에게 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뭐 수도권이든 또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또 개혁적인 또 진보적인 국민들은 아마 이번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이런 배경을 좀 볼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이 네 후보 중에 정말 군사 독재 누가 저항했느냐, 그 시대에 누가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그때 누가 시대 정신을 실천했느냐.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그런 거를 분명히 검토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도 나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4.12 보궐선거도 호남에서 근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두 군데를 이겼죠. 세 군데를 이겼죠. 기초 광역. 제가 호남에서 완주 여수를 완주 여수 해남을 저쪽이 이기고. 그렇죠. 저희가. 순천을 우리가 이겼죠. 순천을 한 거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국민의당이 이제 세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고민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호남 출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개혁적인 또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좀 경쟁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도니까 이제 보수표를 지금 흡수하는 전략을 짜는데 이게 우클릭할수록 특히 호남 우리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깨어 있고 좀 진보적인 성이 강하잖아요. 우클릭하게 되면 호남을 잃을 거고 또 진보적인 노선을 계속 유지하자면 보수표를 또 못 받을 거고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고민이 끝나고. 결정을 한 단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그분이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과 보수를 양쪽을 다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성향이 다른 양쪽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희망하는 것은 호남에서 이제 좀 노년층 또 소위 뭐 반문 정서가 있는 계층 이런 쪽은 한동안은 붙잡아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출신 의원들 그래도 믿는 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죠. 너희는 그래도 명색이 금배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앙에서 핵심적인 결정과 전략 이런 것은